구화 줄거리. 비옥한 토지 확보와 영토 확장을 위해 원정을 떠난 왕후의 부대. 그곳을 점거하고 있던 화적은 성문을 굳게 닫고 끝까지 버티는데 몇 달의 시간이 흐른다. 결국 성은 함락되고 왕후는 이미 약속한 대로 부하들이 약탈을 할 수 있도록 사흘의 시간을 준다. 부녀자나 백성들을 농락하고 노력하는 일을 엄하게 다스려왔던 왕후에게 이 사흘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왕후는 군인으로 잘 성장한 곤보와 신복매를 점령지에 남기고 돌아온다. 그런데 1년 가까운 출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그를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한 일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갓난 아들인 자신의 아들과 딸이었다. 봄은 깊어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전되었고 지난해에 새로 얻은 영토로부터 오는 보고도 좋은 소식뿐이었고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도 풍부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부하들의 봉급도 지체 없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은 만족하고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높았다. 왕후는 이봄 청명절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형들과도 만나리라 생각했다. 좋은 집안에서는 청명절은 자손들이 조상의 성묘를 하는 때니만큼 시기로서도 적당했다. 더구나 왕후는 왕월에게 갚을 돈도 아직 남아 있었다. 이제는 전부 갚을 수 있었으므로 그것을 청산해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왕후는 형들과 함께 성묘하기 위해 청명절 전에 처자와 시종들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전하게 했다. 그러자 두 형으로부터 그날을 기다린다는 다정한 회답이 왔다.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왕후는 전과 같이 붉은 말을 타고 호위병 앞에 섰다. 그러나 이번 길은 처자와 시종들이 탄 마차들이 뒤를 따르기 때문에 걸음을 빨리 할 수 없었다. 왕후는 천천히 말을 몰았다. 그는 이 행렬의 목적을 생각할 때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그 행렬의 선두에 선 그는 일가의 가장이라는 만족감도 컸다. 버들가지마다 푸른 새싹이 움트고 복숭아꽃도 곧 필 것 같았다. 왕후는 그가 지배하는 이 땅에 봄이 태동하는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그리고 그 풍성한 광경이 한없이 기뻤다. 골짜기에서 구릉으로 연하는 초록빛 천지에 여기저기 복숭아꽃이 피어있고 검고 기름진 밭은 갈려서 봄빛을 담뿍 담고 있었다. 문득 그는 죽은 아버지 생각이 났다. 봄이 오면 그의 아버지는 푸른 버들가지나 복숭아꽃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기를 좋아했고 토벽집 문간에 꽂기도 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아래로 자식을 생각하니 왕후는 생에 유구한 하나의 선 위에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듯했다. 그리고 지난날처럼 인생에서 격리된 것 같이 느껴지거나 고독하지 않았다. 이때 그는 비로소 그가 젊은 시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품었던 뿌리 깊은 분노가 풀어졌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소년 시절부터 쌓였던 고민이 가셔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평화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왕후는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로 본다면 막내 아들이고 형제순으로 본다면 끝동생이지만 상당한 업적이 있고 또 자식도 있는 어른으로서 의기양양하게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고향 사람들은 모두 그의 공운을 알고 있었고 그의 형들은 그를 귀빈같이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리고 형수들은 그를 반기는 말을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하는 것 같았다. 사실 형수들은 왕후 일가족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서로 암토하고 있었다. 왕따의 아내는 왕후의 명성이 높기 때문에 그를 그녀의 집에 유숙시키려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시동생의 본부인을 구한 사람이 우리고 또 그 여자는 학식도 있고 기품도 있으니까 작은 집에 그 무식한 사람과는 성미가 맞지 않을 거예요. 작은 집 사람이 기어이 원한다면 시동생의 첩이나 유숙시키게 해요. 하지만 시동생과 시동생의 본부인만은 반드시 우리 집에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시동생은 우리 아이들을 보고 좋아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아요.
더구나 작은 집에 유숙해하면 그 무식한 사람이 시동생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요. 한편 왕월의 아내는 결코 단념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남편에게 졸랐다. 맛동서가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그 형님은 야채 따위로 여승이나 중들의 대접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침내 두 여인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말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다. 청명절이 가까워옴에 따라 그들의 갈등은 격심해졌다. 그 어느 편도 자기의 고집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해결할 도리가 없고 또 아내들에게 졸려서 못 견디게 된 왕따와 왕얼은 찻집에 나가서 의논을 했다. 그들 형제는 아내끼리 싸움을 하면 다른 경우엔 거의 불가능할 만큼 곧 의견이 일치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었다. 둘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끝에 왕얼이 자기의 계획을 내놓았다. 형님 의견도 좋겠습니다만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일부러 남겨두신 빈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동생 일행을 맞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집은 연영의 것이지만 연영이는 이제 다 늙어서 노름도 않고 그곳을 통쓰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동생 일행을 그 집에 유숙해 하고 비용은 형님과 내가 나눠서 부담합시다. 우리가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기 위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안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왕따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옛날과 달라서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엄청나게 비둔해져서 그런지 요즘은 만사가 귀찮기만 했다. 그는 졸다시피 하며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었다. 성가신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고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왕얼이 내놓은 계획은 썩 좋아 보였다. 물론 그는 세도가 당당한 막내 동생의 환심을 사두고 싶기는 했지만 왕얼에게 독점만 안 된다면 그리 마음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이전 같으면 손님들을 수없이 청해서 연애를 베풀고 즐겼지만 근래에 와서는 도무지 흥이 나질 않았다. 왕후가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된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절을 지키며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이 주인의 도리였으므로 왕따는 그런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왕얼의 의견에 기꺼이 찬성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 각기 아내에게 그 계획을 말했다. 과연 묘안이었다. 어느 편의 아내에게도 체면이 서는 까닭이었다. 그녀들은 각기 왕후의 환심을 사려고 몰래 결심했다. 한편 그녀들은 왕후 일행의 접대비 일체를 양가에서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도 만족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비용 문제가 이번 처사에 으뜸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왕릉이 거처하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필요한 곳은 수리했다. 연영은 이 집을 출입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간혹 종들이 와서 쉬는 정도였다. 연영은 나이가 많아가면서 점점 몸이 붓고 두경과 그 밖의 시종들만 상대하며 날을 보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노름을 한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도 잘 보이지 않고 또 마장 눈을 분별치 못하게 되어 놀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같이 놀던 늙은 부인네들도 하나둘씩 죽어버리고 혹은 노안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찾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연영은 다만 두경과 여종들을 상대하며 살고 있었다. 연영은 여종들에 대해 가혹하게 입을 놀렸다. 그녀는 눈이 어두워짐에 따라 버릇이 더욱 사나워져서 시종들에게 예사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에 시종들은 그녀의 시중을 들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왕따 형제는 그녀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그녀들에게 훨씬 더 많은 봉급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돈에 팔려와서 마음대로 집을 나갈 수 없는 여종들 중에서 두 여자는 연영의 독설과 학대에 못 이겨 자살하고 말았다. 한 여자는 유리로 만든 귀고리를 삼켰고 또 한 여자는 부엌의 대들보에 목을 맸다. 연영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을 뿐 아니라 아프게 꼬집어 뜯는 버릇도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직도 이상하리만큼 곱게 살찐 손가락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종들의 팔을 꼬집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엔 그녀는 담뱃불로 젊은 종들의 살을 지지기도 했다.
그녀는 모든 시녀와 여종들에 대해 그런 혹독한 짓을 했지만 두견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그녀는 하나에서 10까지 두견에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 두견은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그녀도 지금은 나이를 많이 먹었고 이전보다 수척하고 쇠약했지만 그래도 그 육체에는 젊었을 때와 거의 같은 기력이 있었다. 아직 눈도 밝고 입버릇도 덜 사나웠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았지만 혈색은 좋았다. 그리고 여전히 욕심이 많았다. 그녀는 연영이 다른 종들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한편 자신은 부지런히 연영의 물건을 훔쳐냈다. 연영은 눈이 어둡고 정신이 흐려져서 자신의 보석이라든가 모피나 비단이 얼마나 되는지도 잊고 있었다. 그래서 두견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훔쳐서 자기 괴짝에 옮겨 넣었다. 때로는 연영이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 물건을 보고 싶어 하면 두견은 무슨 수단을 부려서라도 그녀의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했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자기 괴짝에서 그것을 꺼내어 연영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연영이 그것을 만져보고 다시 잊어버리게 되면 두견은 그것을 자기 괴짝에 도로 갖다 넣는 것이었다. 다른 여종들이나 친모들이 그것을 알아도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두견이 사실상의 여주인이었기 때문이다. 왕따 형제도 두견을 대신할 만큼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특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주었다. 그래서 두견이 연영한테서 훔친 것을 가지고 받았다고 말해도 종들은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두견은 성질이 잔인해서 그녀의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음식에 독약을 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견은 다른 종들이 겁을 집어먹게 하기 위해 자기가 독살하는 방법에 능통하다는 말을 기회 있는 대로 했던 것이다. 연영은 눈이 어두워진 이후로는 모든 일을 두견에게 의지하고 있는 터였고 몸이 무서울 만큼 비대해져서 오후가 되면 걷기가 거북했으므로 침대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박달나무로 만든 큰 의자에 잠시 기대어 앉았다가는 곧 다시 침대로 돌아가서 눕는 것이었다. 지난날 왕룽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그 날씬한 몸매가 지금은 산더미처럼 굵어졌고 왕룽의 자랑거리요 놀이개였던 그 섬세한 전적은 거대한 몸뚱이에 짓눌려 나무 그루터기처럼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몸을 옮길 때에는 종들이 넷이나 붙어서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어느 날 연영은 자기 방 건너편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산하게 일하는 소리를 듣고 사정을 알아보았다. 왕후가 청명절에 성묘하기 위해 처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동안의 거처로서 준비한다는 말을 들은 연영은 갑자기 화를 내어 말했다. 거기에 아이들을 오게 해서는 안 돼. 난 아이 새끼라면 질색이니까.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을 이상하리만큼 싫어했다. 그 감정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해갔다. 왕월과 같이 연영을 찾아온 왕따는 연영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저쪽 문을 쓰게 할 것이고 아이들은 여기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소. 연영은 그래도 화를 풀지 않았다. 그 온다는 사람이 어느 아들인고? 난 잊었어. 내가 부리고 있던 파르족족한 종년한테 반했다가 내 영감이 그녀를 첩으로 들이는 걸 보고 집을 나간 아들 아닌가. 왕따도 왕월도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 질색한 얼굴로 마주보았다. 연영은 늙어지더니 그녀의 젊은 시절과 관련된 음탕한 이야기를 마구 짓거리기 때문에 왕따 형제들은 아이들을 연영 가까이에 못 가게 했다. 그녀는 정신이 몽롱해져서 상스러운 이야기나 점잖은 이야기나 구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주워 섬겼다. 왕월은 한급히 연영의 말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런 것은 잘 모르오. 동생은 지금 유명한 장군이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연영은 도리어 조롱하는 듯이 웃었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침을 탁 뱉고 소리를 질렀다. 임잔의 남자들은 명예에 명예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임자들이 말하는 명예란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어. 그 연병알. 그리고 그녀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는 두견의 웃는 소리를 들으려는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두견에게 말했다. 안 그래, 두견이. 두견은 왕따 형제가 점잖은 처지에 연영의 조롱을 받고 어쩔 줄 모르는 꼴이 보기 좋아서 날카로운 소리로 웃어댔다. 형제는 청지기들에게 일을 지시하기 위해 그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곳을 급히 나왔다. 이렇게 하여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왕후 일행이 도착하여 부친이 거처하던 이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방마다 이전의 가구들은 모조리 치우고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왕후 가족과 그 시종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왕후에게 이전에 살던 아버지를 회상케 하는 물건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청명절이 되었다. 이날만은 누구나 다 평소에 불쾌하던 감정을 잊고 지냈다. 왕따와 왕을의 아내들도 일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는 서로 범절을 지키고 은근한 태도를 취했다. 모든 일이 옛날의 풍습대로 행해졌다. 이 청명절에 왕따 삼형제는 그들의 부친 왕룽의 명복을 비는 것이 하나의 의무였다. 청명절 이틀 전날은 왕룽의 생일이었다. 그가 여태까지 살아있다면 금년에 90살인 것이다. 모처럼 이렇게 형제들이 모인 기회라 그들은 죽은 아버지의 추도회를 열기로 했다. 왕후도 지금에 와서는 그 자신의 아들을 갖게 되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지난날의 분노를 청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했다. 그도 또한 아버지에서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는 생애 연속에 자신도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마음 든든히 느꼈다. 그래서 왕룽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손님을 청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왕룽이 살아있기나 한 것 같은 성대한 잔치였고 생일 축하에 있을 수 있는 온갖 좋은 음식을 마련해 모두 마음껏 축하했다. 그 자리에 왕룽의 위패를 세워놓고 일동이 예를 올려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왕따는 많은 중들을 부르고 막대한 시주를 했다. 동생들도 그 돈을 나눠냈고 중들은 왕룽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독경을 했다. 대청에는 부적과 주문이 붙여져 있었다. 독경 소리가 목탁 소리와 함께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아침 한나절 계속되었다. 아버지 왕룽을 생각하여 이 모든 일을 한 다음 왕따 삼형제는 다시 처자를 데리고 선조의 묘지로 향했다. 삼형제는 선조의 묘를 하나하나 보살피며 곱게 다듬었고 낮아진 묘는 새 흙으로 덮어서 도두었다. 그리고 무덤 꼭대기에는 일일이 길게 자른 백지의 길을 꽂아서 봄바람에 나부끼게 했다. 왕따 삼형제는 부친의 묘 앞에서 절을 하고 향불을 피웠다. 그리고 데리고 온 그들의 아들들에게도 절을 시켰다. 그 중에서도 왕후가 가장 자랑스러웠다. 그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할아버지 무덤 앞에 머리를 숙이게 했다. 이 아들을 통해 죽은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과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핏줄이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왕후는 가슴이 부푸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내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다른 여러 묘지에 그들이 한 것처럼 자손들이 무덤 앞에 엎드려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날은 선조를 추모하는 날인 까닭이었다. 왕따는 깊은 감회를 느껴 이렇게 말했다. 여태까지 우리는 성묘를 게을리했지만 앞으로는 빠지지 말고 하도록 하자. 앞으로 10여 년만 지나면 아버지는 100살이 되셔서 더 큰 몸으로 화해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 생일 잔치도 할 수 없게 된다. 다시 태어나신다면 우리들은 모르니까. 아버지가 된 왕후는 점잖은 어조로 말했다. 그럽시다. 우리가 아버지처럼 무덤에 파묻힐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무덤을 돌봐주기 바란다면 우리도 성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들은 상호 간에 평상시보다 더 깊이 육신의 감정을 느끼며 묵묵히 성내로 돌아왔다. 이렇게 선조에 대한 절차가 끝나자 그들은 곧 명절 잔치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날이 저물어 감에 따라 공기는 뜻밖의 온화해졌다. 이윽고 호박색의 가는 달이 봄하늘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이날 밤 온 가족은 남김없이 연영의 거처로 모였다. 그 까닭은 이날 연영이 갑자기 짜증을 내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러워. 아무도 곁에 안 오고 나를 집안 식구로 치지도 않으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다.
두교는 이 사실을 왕릉의 아들들에게 전했다. 때마침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던 때였으므로 아들들은 연영을 동정했다. 그리고 왕따 아내가 그녀의 집들에서 열려고 했던 잔치를 연영의 집들에서 하기로 변경했다. 그 뜰은 넓고 아름다웠다. 한쪽 구석에는 남방에서 가져온 석류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있는 팔각정 연못에는 초승달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모두 떡을 먹고 술을 마셨다. 아이들은 조화라고 달빛 아래서 뛰기도 하고 여기저기 어둠 속에 숨었다가 뛰어나와서 떡을 집어가기도 했다. 그들은 이 명절을 위해서 만든 과자와 돼지고기를 잘게 썰어서 흑설탕과 함께 넣어 찐 만두 따위를 배불리 먹었다. 먹을 것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여종들에게도 풍족히 돌아갔고 하인들도 여기저기 숨어서 혹은 술을 나르는 채 하고 부엌에서 부지런히 먹었다. 그들이 아무리 집어먹어도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또 부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해도 모처럼 좋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날 밤만은 나무라지 않았다. 주응이 높아졌을 때 왕따의 장남이 퉁소를 불기 시작했다. 그는 음악에 재주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거문고를 잡아 그 가늘고 맵시 있는 손을 날렵하게 놀려 퉁소 소리에 맞춰 고조의 봄노래를 뜯었다. 그 다음에는 달에 붙이는 규수 시인의 시를 읊기도 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의 재주에 만족할 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듯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한가락이 끝나자 소리를 쳤다. 한가락 더 해보아라. 이런 초승달 밑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멋이 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아들의 날씬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에게 음악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은 왕월의 아내는 하품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짓거렸다. 특히 그녀가 택해준 왕후의 시골 아내를 많이 상대했다. 그녀는 왕후의 시골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그녀는 왕후의 딸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 대신 왕후의 아들에 대해서는 연방 볼을 비벼대기도 하고 어르기도 했다. 모르는 사람은 사내 아이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다. 왕따의 아내는 왕월의 아내에게 불쾌한 시선을 수없이 던졌다. 왕월의 아내는 모르는 체 하면서 맛동소를 달아오르게 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어느 편도 자기의 감정을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들의 암투를 눈치채지 못했다. 왕따는 일어서서 종들에게 식탁을 방으로 옮기게 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잔치인 것이다. 이 잔치를 위하여 왕따는 놀랄 만큼 호화로운 요리를 마련했다. 가지각색의 요리 쟁반이 나왔다. 그 중에는 오리의 혀를 향로와 함께 끓인 국이랑 검은 가죽을 벗긴 오리알 요리도 있었는데 왕월이나 왕후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것이 그 밖에도 많았다. 모두 보기만 해도 구미가 당기는 것들 뿐이었다. 이날 밤 모두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했으나 그 중에서도 연영처럼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먹고 마심에 따라 더욱더 즐겁게 짓거렸다. 박달나무 의자에 걸터 앉은 그녀는 시종이 온갖 음식을 담은 쟁반에서 그녀의 그릇에 조금씩 덜어 놓아 주는 것을 먹었다. 때로는 손수 더 덜어와 먹기도 했다. 그녀는 사기로 만든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는 떨리는 입으로 가져가곤 했다. 그녀는 아직도 이가 튼튼했으므로 고기고 무엇이고 다 잘 먹었다. 연영은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먹던 것을 잠시 멈추고 음탕한 잡담을 하기도 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앞이라 지나치게 웃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것을 듣고는 더욱 신이 나서 다시 음탕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왕따 자신도 점잖게 듣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새침하게 앉아있는 아내 앞이라 소리내어 웃을 수는 없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엄숙한 얼굴을 지을 뿐이었다. 왕월의 아내는 왕따의 아내가 점잔을 빼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어 깔깔 웃어댔다. 왕따의 젊은 첩은 큰 부인이 웃지 않으므로 자기도 웃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지만
때때로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는 동안에 연영은 모두 웃어대는 소리를 듣고 더욱더 의기양양해졌다. 그리고 줄곧 음탕한 이야기를 짓거렸기 때문에 왕따와 왕얼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녀에게 양편 곁에서 수없이 술을 권했다. 되도록 빨리 잠들어 버리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또 그들은 연영이 왕후에 관해서 상스러운 소리를 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왕후가 노할 것이며 왕후가 노하면 큰 변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영의 입버릇이 두려워서 왕따 형제는 이화에게는 이 자리에 나올 것을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심부름꾼으로부터 이화가 천치 때문에 잔치에 못 오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했다. 활락 속의 밤은 깊어갔다. 12시가 되고 달은 중천에 높이 걸려 있었다. 부드러운 구름이 달의 양쪽에 떠 있어 마치 서로 달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어미 품에서 자고 있었고 큰아이들도 모두 잠이 들었다. 왕따 부인의 13살 난 작은 딸만이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최근에 약혼했기 때문에 어른 티를 내는 것이었다. 왕따의 첩은 아기를 둘이나 안고 있었다. 하나는 1년 조금 넘었고 하나는 이제 겨우 한 달 지난 아기였다. 왕따는 여전히 그 첩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후의 두 아내는 각기 자기의 아이를 안고 있었다. 사내 아이는 어머니의 팔을 베고 얼굴에 달빛을 받으며 자고 있었다. 왕후는 무심하게 자는 그 아이의 얼굴을 자주 들여다보았다. 12시가 지나자 흥이 점점 식어갔다. 왕따의 아들들은 하나씩 자리에서 물러갔다. 그들은 다른 재미나는 일이 있었고 또 어른들 앞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이 실증이 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이 일어서서 나갔다. 왕얼의 둘째 아들은 부러운 듯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도 자리를 뜨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럴 수 없었다. 심부름꾼이나 여종들도 모두 피로해서 어서 치우고 가서 잤으면 했다. 그녀들은 문간이나 벽에 기대서서 긴 하품을 하고 또 서로 짜증을 냈다. 어린애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우리들은 새벽부터 바쁜데 저 양반들은 여태까지 마시고 있네. 12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심부름을 시키니 젠장. 우리들을 잠도 자지 못하게 하려는가. 그러나 잔치는 마침내 끝났다. 왕따는 잔뜩 취해서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었다. 부인은 종들을 불러서 간신히 침실로 옮기게 했다. 왕후도 평소에 볼 수 없을 만큼 취했다. 그러나 그는 제 발로 걸어 그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변함없이 정신이 말똥말똥한 사람은 왕얼 뿐이었고 그의 주름 잡힌 노란 얼굴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 붉어지지도 않았다. 그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얼굴빛이 하얘지고 말이 적어지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날 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연영처럼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은 없었다. 이제 78이나 되는 늙은이니까 나이로 보더라도 정도에 넘쳤다. 그녀는 침대에 가자 괴로워서 끙끙 앓기 시작했다. 일시에 과음한 술에 취기가 돌아서 전신에 열이 올라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다. 무리하게 먹은 고기와 기름진 요리가 배 안에서 돌처럼 무겁게 압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개 위에서 수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차 가져오라 물 가져오라 그 밖에 연신 심부름만 시켰다. 그래도 괴로움은 가셔지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는 목맨 비명을 질렀다. 두견이 달려왔다. 두견의 음성을 듣자 연영은 무엇인지 중얼거리고는 내려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면서 보려고 했다. 그러면서 발버둥을 쳤다. 다음 순간 그녀는 잠잠해졌다. 그리고는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차차로 검붉어졌다. 사지는 굳어지고 숨이 가빠서 심하게 허덕이다가 가래 끓는 소리를 냈다. 이웃채까지도 들릴 만큼 높은 소리였다. 왕후가 약간 취해서 보통 때보다 더 깊이 잠들어 있지 않았던들 그 소리에 잠이 깨었을 것이다. 왕후의 신여성 아내는 언제나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곧 일어나서 달려갔다. 그녀의 아버지가 의술의 통에 있었던 탓으로 그녀도 약간 한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녀가 휘장을 열어젖히니 새벽의 빛이 연영의 무서운 얼굴을 비치어 보이게 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체한 것을 얼른 내리게 하지 않으면 돌아가시겠어요. 그녀는 더운 물을 가져오게 했고 생강과 그 밖에 그녀가 아는 대로 약초방을 만들어 주어 약을 사오게 해서 그것을 모두 써보았다. 그러나 모두 소용이 없었다. 연영은 의식을 잃었고 아무리 불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검게 변한 입술을 억지로 벌리게 해도 이를 악물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 나이가 많은데 이가 이렇게 희고 오히려 튼튼하다는 것이 이상했다. 이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녀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빨 사이가 튀었거나 빠진 자리라도 있었던들 그 틈으로라도 약을 숟가락으로 담아 넣어주거나 두견의 입으로 넣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틈이라고는 없었다. 그래서 연영은 반나절이나 답답한 호흡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인 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죽었다. 검붉은 얼굴은 다시 푸르게 변해 오래된 밀랍처럼 누런 빛으로 변했다. 이리하여 청명절 향연은 연영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 왕따와 왕을은 죽은 사람을 위해 관을 구하게 했다. 연영은 유달리 비대했기 때문에 폭이 보통 간의 2배 이상이나 되어야 했다. 그런 간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맞추어 만들게 했고 그것이 만들어질 동안 연영의 시체는 침대 위에 이틀 동안 그대로 놓아두었다. 관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긴 세월을 두고 연영의 시중을 들어온 두견은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녀는 연영의 괴짝을 뒤져서 감나갈 만한 것은 모조리 뒷문으로 내보냈다. 그러면서도 연영의 죽음을 슬퍼했다. 두견이 하도 많이 끄집어냈기 때문에 연영을 입간시킬 때 그 시체에 입힐 만한 변변한 것이 없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또 근년에 노름도 안 했으므로 연영에겐 남은 돈이 많을 텐데 그것이 한 푼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전부를 두견이 훔쳐냈던 것이지만 그래도 그녀는 연영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다. 그 눈물은 적었으나 그녀가 남을 위해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연영의 시체는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에 석회를 채워서 뚜껑을 덮고 장례식 날이 오기까지 절에 갖다 두기로 했다. 그 관이 왕따의 집에서 나갈 때 두견도 따라갔다. 그리고 절간에 다른 관들과 함께 안치하는 것까지 본 다음 어디론가 가버렸다. 어딘가에 있는 그녀 자신의 집으로 갔을 것이다. 어쨌든 그 후 그녀는 다시 왕따 집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마음껏 연영의 명복을 빈 것은 사실이었다. 여기서 머물려고 예정했던 열흘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왕후는 형들과 조카들에게 실증이 났다. 성묘하러 간 날 새삼스럽게 느끼던 육친이라는 감정도 식어졌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머물러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형들의 집을 번갈아 찾았다가 드나드는 조카들을 관찰하였다. 어느 놈을 봐도 유약하고 장래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왕을의 2 아들은 가게의 점원으로밖에 쓸모가 없었다. 아무런 야심도 없고 아버지가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다른 점원들과 이야기를 짓거리고 웃기만 했다. 막내 아들은 12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점원 견습을 시키고 있었지만 이놈도 틈만 있으면 거리에 나가 다른 아이 녀석들과 돈치게 하는데 열중했다. 그 친구 아이들도 가게 옆에 모여와서 그를 기다리곤 했다. 그들은 대개 점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을의 아들에게는 싫은 말을 하지 않았고 그가 돈치기를 하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누구든 빌려주었다. 그리고 모두 그를 위하여 감시해 주었고 왕을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곧 그가 가게로 뛰어들어갈 수 있게 뒤를 돌봐주었다. 왕후는 이 형이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리고 자식의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왕을이 열심히 모은 돈은 장사 자식들이 물쓰듯 낭비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자식들이 점원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참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왕을의 죽는 날까지인 것이고 아버지가 죽은 뒤엔 일하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아버지 왕을은 모르고 있는 것일까? 왕을은 또 맏형 왕따의 아들들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것을 보았다. 여름엔 비단, 겨울엔 모피, 이와 같이 그들은 부드럽고 좋은 것이 아니면 몸에 대지 않았다. 또 입도 고급이었다. 다른 젊은 아이들처럼 무엇이나 잘 먹어야 할 것인데 너무 달다 짜다 하고 음식에 대한 탓도 많았다.
잔소리를 하면 요리 쟁반을 몇 번이라도 갈아야 했으므로 식사 때면 심부름하는 종들이 오락가락 바쁘기 짝이 없었다. 이런 광경을 본 왕후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가 홀로 뜰을 거닐다가 중문가에 서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젊은 여자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벼랑간 종의 딸인 어린 계집애가 그 중문 앞을 줄다름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왕후는 그 계집애의 팔을 꽉 잡았다. 계집애는 그를 보고 질겁을 하여 숨을 핥아거렸다. 그리고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팔을 놓아주지 않고 날카롭게 물었다. 이제 그 웃음소리는 누구의 웃음소리냐? 계집애는 왕후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달아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물론 왕후의 억센 손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눈을 내리깔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젊은 서방님이 우리 언니를 저리로 끌고 갔어요. 왕후는 엄격한 어조로 물었다. 어디로? 계집애는 옆재에 있는 한 방을 가리켰다. 그것은 연영이 광으로 쓰고 있는 방이었는데 엉성하게 쇠가 걸려 있었다. 왕후는 계집애를 놓아주었다. 계집애는 토끼처럼 달아났다. 왕후는 계집애가 가리킨 방 앞까지 걸어갔다. 문짝이 한 자가량이나 벌어져 있었다. 몸집이 가는 청년이라면 넉넉히 드나들 수 있을 만했다. 왕후는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간지러운 듯이 킥킥거리고 웃는 젊은 여자의 소리가 들렸다. 또 속삭이는 사내의 음성도 들렸다.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다만 목이 타는 듯이 지극히 열정적인 음성이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정욕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왕후의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그는 문짝을 두드릴까 했으나 생각을 고쳐먹고 오히려 자기를 책망했다. 이 집에 아직도 이런 일이 있기로써니 내가 상관할 게 무엇람. 그는 뜰로 돌아왔으나 불쾌한 감정으로 가슴이 설레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뜰을 거닐었다. 그러는 동안 달이 떠올랐다. 이윽고 그는 그 광 안에서 젊은 여종이 문짝 사이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달빛 아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긋 웃고 있었다. 그러고는 좌우를 한번 둘러보고 연영이 있던 광 앞을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급히 지나갔다. 석류나무 밑에 가서 잠깐 발을 멈추었다. 헐거워진 허리띠를 다시 매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불쾌감과 달콤한 감정이 뒤섞인 가운데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목석같이 서 있기만 했다. 그는 한 젊은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달을 구경하러 나오기나 한 것처럼 한가롭게 거닐었다. 왕후는 그를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다. 누구냐? 그러자 젊은 사나이가 가볍고 유쾌한 어조로 대답했다. 접니다, 아저씨. 맏형의 장남이었다. 왕후는 음탕한 것을 싫어했다. 특히 일가 사람이 이런 추태를 부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참기 어려울 만큼 불쾌한 감정이 가슴에 치밀어 올라 그 젊은이에게 달려들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분기가 치민다 해도 조카를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조카를 죽이면 어디까지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불같은 숨을 내뿜고 몸을 획 돌려 그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빨리 떠나고 말아야지. 한 영은 깍쟁이고 또 한 영은 생마다. 나는 자유스러운 인간이고 전투로 단련된 군인이다. 계집년들만 득실거리는 이런 공기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다. 갑자기 그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누구를 죽여서 피를 보았으면 하는 이상한 욕망을 느꼈다. 어떤 까닭인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억지로라도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그의 어린 아들의 얼굴을 보러 갔다. 아기는 어머니 옆에 잠들어 있었다. 그는 물끄러미 아들을 들여다보았다. 그 어머니는 시골에서 자란 버릇대로 입을 떡 벌리고 곤하게 자고 있었다. 그 입에서는 언제나 다름없는 악취를 발산해서 아기의 얼굴 가까이 몸을 굽히고 있던 왕후는 코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기는 조금도 그 냄새를 모르고 새근거리며 잘 자고 있었다. 그 고요하게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왕후는 이 자식은 결코 조카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렇다.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단련시켜서 훌륭한 군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김없이 가르치리라. 그리하여 사나이 구실을 하게 하리라. 그 이튿날 왕후는 두 아내와 아이들과 그리고 그를 따라온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출발하기로 했다. 출발에 앞서 작별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번에 형들을 찾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들의 정이 멀어진 것 같이 느껴졌다. 맏형 왕따는 언제 보나 졸리는 듯했고 또 태평스러웠다. 비둔한 살 속에 파묻힌 듯한 그는 여자 이야기나 나오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않았다. 또 둘째형 왕얼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에는 무슨 비밀이 번뜩이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왕후는 그 두 형은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네 자식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소경이며 기머거리며 벙어리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시무룩한 얼굴로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다만 자기의 아들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아들을 반드시 훌륭한 인물로 만들려는 결심을 새롭게 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작별했다. 표면으로는 모두 순조롭고 그들은 서로 은근하게 머리를 숙여 절을 했고 형들과 그의 처자들과 또 남녀 노비들까지 문 밖에 늘어서서 왕후 일행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왕후는 적어도 당분간은 다시는 이 집에 안 오리라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크게 만족했다. 이 지역의 민중은 건강하고 또 선량했으며 땅은 어디보다도 비옥해 보였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곳의 집이 가장 마음 편한 보금자리였다. 그의 부하들은 모두 그의 귀환을 환영했다. 그들은 폭죽을 터뜨렸고 환영의 웃음이 넘쳤다. 그가 말에서 내리자 가까이 있던 20명가량의 부하들이 그의 손에서 고삐를 받으려고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왕후는 이런 전경을 보고 더욱 기뻐했다.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가까워졌다. 왕후는 다시 신병을 모집하여 날마다 훈련을 시키고 정탐꾼을 각지에 파견했다. 또 새로 병합한 지방을 시찰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각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그의 신복 부하들을 보냈는데 전날에는 그의 군자금을 한 사람의 어깨에 질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한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운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호위병도 같이 보냈다. 그런 복무로 해서 낮 동안은 바빴다. 그러나 해가 지면 왕후는 온화한 봄밤에 그의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 애정이라든가 혹은 여태까지 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시각에 그는 그의 아들이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그는 비록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애하고 놀 줄 몰랐다. 그러나 그 애를 몇 번이고 그의 앞에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유모를 시켜 그 애를 그의 앞에 앉히게 하고 열심히 바라보았다. 그 애의 동작과 얼굴의 표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았다. 마침내 그 애가 자기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왕후의 기쁨은 더했다. 밤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는 유모를 시켜서 따로 아이의 허리를 매게 한 다음 그 한 끝을 잡고 아이를 뜰에서 걷게 했다. 아이는 엎치락거리며 걸었다. 만약 누가 왕후에게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그는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다. 다만 그가 느끼는 것은 권력과 영광의 꿈이 용소둠치는 것이었다. 이런 시대인 만큼 어떤 사람이나 충분한 무력과 사람을 굴복해 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어디까지 영달할 것인지 측량할 수도 없었다. 황제도 왕조도 없는 시대이니만큼 누구나 투쟁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왕후는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왕후가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 뜻밖의 일이 생겼다. 아들이 매일 밤 그에게 불려간다는 말을 들은 신여성 아내가 그녀의 딸을 그의 앞에 데려왔다. 화려한 옷을 입히고 은으로 만든 팔찌를 끼우고 까만 머리에 다홍색 리본을 달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자는 것이었다. 그는 매우 난처했다.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했다. 서방님, 이 계집애도 좀 봐주세요. 아들 자식보다 약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어요. 왕후는 그녀가 그렇게 당돌한 말을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는 것은 어둠 속의 침대 위에서 뿐이었으므로 그녀의 사람됨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며 그녀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만하면 예쁜 계집애요. 그러나 아내는 그런 대답 정도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추궁하는 어조로 말했다. 애를 보시기나 하세요, 서방님. 보통 아이와는 다릅니다. 당신의 아들보다 3달이나 먼저 걸었어요. 42살도 못 되는데 벌써 4살 먹은 아이만큼 말을 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아이에게도 아들과 같이 공부를 시키고 또 물건도 나눠주시라는 것이에요. 왕후는 깜짝 놀랐다. 그렇지만 계집애를 군인으로 만들 수야 있나.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운 어조로 말했다. 군인이 못 된다 하더라도 학자는 될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여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서방님. 갑자기 왕후는 그녀가 자기를 서방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여자들은 그에 대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좀 부끄럽기도 해서 뭐라고 대답할 바를 몰라 시선을 아이에게 돌렸다. 과연 그 계집애는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토실토실 살이 올라 있었고 조그만 빨간 입술을 움직이면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다. 눈은 크고 까만 눈동자는 영롱하게 반짝였다. 손은 포동포동하고 손톱도 곱게 생겼다. 그 손톱은 빨갛게 물들여져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딸을 몹시 귀여워하는 어머니가 물들인 것이었다. 또 그 작은 발은 다몽색 비단신을 신고 있었다. 아내는 한쪽 손바닥에 어린 딸의 2발을 올려놓고 재롱을 떨게 했다. 왕후가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아내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이 애는 전족을 안 시킬 작정이에요. 나중에 학교에 보내서 새 시대의 여자를 만들도록 합시다. 왕후는 더욱 놀라 물었다. 그렇게 키우면 시집 보낼 수 있을까? 그러자 아내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런 여자는 저 혼자서 남편을 구한답니다. 왕후는 이 말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여태까지 그는 그녀를 그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얼굴도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지금 비로소 그녀의 얼굴을 눈여겨보니 과연 총명하고 어질게 생겼으며 태도도 침착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한 것은 실행할 그런 여자로 보였다. 그가 정면으로 바라봐도 당황하는 빛이 없이 그를 마주보았다. 그의 시골 아내 같으면 이런 때엔 외면을 하고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을 것이다. 왕후는 속으로 놀라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리하구나. 나는 몰랐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친절하게 말했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되면 나는 당신 말에 반대하지 않으리이다. 왕후가 알고 있는 한 이 아내는 항상 조용하고 또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없었으나 정열에 불타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것을 본 왕후의 가슴에는 갑자기 여자에 대한 지난날의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볼 일이 있다고 중얼거리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곧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그러한 눈으로 자기를 볼 때의 그녀의 표정이 싫었다. 그러나 그녀가 다녀간 결과는 헛되지 않았다. 왕후가 아들을 불러오게 했을 때 그녀가 여종을 시켜 딸도 같이 그에게 보내면 왕후는 딸만을 돌려보내지는 않았다. 왕후는 처음엔 그녀가 다시 그에게로 와서 그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습관을 만들려 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으나 그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딸이 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역시 계집애라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있었으나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무어라 짓거릴 때마다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은 어리지만 굵게 생기고 좀처럼 웃지도 않았지만 딸은 작고 동작이 빠르며 성미가 쾌활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것 같지 않으면 화가 나서 오라비가 가진 것을 빼앗아 버렸다. 그만큼 날랬다. 왕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었다. 간혹 여종이 그 딸아이를 안고 대문가에서 거리 구경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는 가까이 가서 딸의 조그만 손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 방실방실 웃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마음이 흐뭇했고 이전처럼 고독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 자신의 것인 부인과 아이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24. 아들을 위해서 그의 영토를 넓히고 그의 지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왕후의 염두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 그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그렇게 타일렀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웠다. 장차 있을 전국적인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가 확실해졌을 때 그 결전에 참가하여 그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흉년이 들어서 민중들이 공공에 빠진 기회를 타서 강의 남쪽의 한두 고을을 공격하여 영토를 넓힐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후 몇 해 동안 전국적인 전쟁이 없었다. 중앙정부의 주석은 미약한 사람이 수없이 갈아들고 전국은 안정되지 않았지만 큰 동요도 없었다. 이런 때엔 어떤 군벌도 너무 대담하게 행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왕후는 이제는 과거처럼 영토 확장에만 급급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을 돌보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고, 또 군무도 분주하거니와 현장의 후임이 아직도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행정사무에도 분망했다. 성정부에서 한두 번 신현장으로 임명할 사람의 이름을 통해왔으나 그는 현장에 없는 편이 편리했기 때문에 모두 즉각적으로 거절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현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현장의 자리가 비어있기를 바랬다. 그래서 장차 그 자신이 현장이 되기를 바랬다. 장차 그는 군인으로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질 때가 올 것이다. 그 대신 그의 아들은 군인이 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아들에게 군대 통솔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로 해두기로 했다. 아들은 아직 6살밖에 되지 않았다. 왕후는 그 애가 하루빨리 자라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아들을 생각하며 세월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들을 볼 때엔 아직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젊은 군인으로서 보았다. 그런 까닭으로 왕후는 아들이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종종 그 애에게 무리한 일을 강요했다.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왕후는 그 애를 아내의 손에서 빼앗아다가 자기 방에 두기로 했다. 여자들 손에서 자라면 유약해지니까 그 가마를 두려워한 탓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어머니 품에서 떼어온 것은 아들을 자신의 반려로 삼기에 급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직 정이 들지 않아서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의 마음을 사려고 무척 애를 썼다. 왕후가 안아주려고 양손을 벌리면 아들은 뻣뻣하게 서서 눈치를 살필 뿐 달아나지 않는 것이 고작이었다. 왕후도 아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았으나 한없이 사랑스러워서 안아보고 싶었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두는 수밖에 없었다. 처음 그의 계획으로서는 아들을 부녀자들의 손에서 완전히 떼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병졸들만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사는 이 어린애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 아이는 칭얼거리지는 않았다. 좀처럼 입을 떼지 않는 침착한 아이였다. 할 수 없으니 참고 있는 모양이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아버지가 이리와 앉으라면 순순히 와서 곁에 앉았다. 그리고 그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오면 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매일 오는 가정교사에게 글을 배웠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식사 때 왕후는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만 보며 먹는 채 했다.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왕후는 화가 났다. 자식을 위해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날 낮에만 하더라도 그는 말을 타고 이 자식을 데리고 사열을 했었다. 그는 아들을 안장 앞에 태웠었다. 그것을 본 부하들은 자군장군 만세하고 환성을 질렀다. 그들은 그의 아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왕후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들은 빙글에 한 번 웃었을 뿐 곧 외면을 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호령했다.
고개를 번쩍 들고 앞을 봐라. 저들은 바로 너의 부하들이란다. 다음 날 내가 저들을 모두 이끌고 전쟁에 나간다. 이렇게 강요당한 아들은 약간 고개를 들었으나 얼굴이 빨개졌다. 왕후가 몸을 굽혀서 아들의 얼굴을 보니 아들은 전혀 군대를 보고 있지 않았다. 행진하는 군대의 머리 위를 건너서 멀리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왕후는 무엇을 보느냐고 물었다. 아들이 손으로 가리킨 것은 저 멀리 들 가운데 소 등 위에 번듯이 누워있는 한 소년이었다. 아들은 말했다. 나도 저에 같이 소등에 누워봤으면. 왕후는 그의 아들이 그렇게 평범하고 천한 희망을 말하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꾸짖었다. 그래, 내 아들이 기껏 소먹이는 아이를 부러워한단 말이냐. 좀 더 높은 생각을 가져. 그는 거친 어조로 군대의 행진과 그들이 총을 번쩍 들고 돌격태세를 취하는 모양을 주위에서 보라고 명령했다.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고 다시는 소먹이는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이 천한 목동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온종일 왕후의 마음을 괴롭혔다. 지금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아들은 고개를 더욱 숙이고 있었고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흐느껴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후는 아들이 어디가 아파서 그러지 않나 하고 갑자기 염려가 되어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열이 있니? 그러나 그가 진 손은 덥지 않았고 습기가 있었다. 아들도 고개를 흔들었다. 그리고 왕후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는 언청이를 불렀다. 언청이가 왔을 때 왕후는 염려와 공포와 분노로 감정이 착잡했다. 아들이 너무도 고집이 센데 성이 나서 언청이에게 이 바보 자식을 데리고 가서 왜 그런가 좀 알아봐 하고 말했다. 아들은 흐느껴 울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왕후도 화를 내고 울상이었으나 엄격한 표정을 짓고 수염을 쓰다듬었다. 언청이는 아이를 안고 어디론지 가버렸다. 왕후는 아이가 입도 되지 않은 밥그릇을 바라보면서 괴로운 듯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언청이는 혼자 돌아왔다. 왕후는 소리를 질렀다. 빨리 말해. 왜 그러던가? 언청이는 우물거리면서 대답했다. 병은 아닙니다. 외로워서 밥을 못 먹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어 나서 엄마도 보고 싶고 누이 생각도 나서 그러는 겁니다. 이젠 놀기만 할 나이는 지났어. 하고 말한 왕후는 그의 턱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어쩔 줄 몰라 의자 위에서 펄펄 뛰었다. 그러나 언청이는 그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그렇지요. 하지만 이따금 어머니도 가서 만나보고 그렇지 않으면 누이라도 놀러 오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도련님도 떨어져 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병이 날 거예요. 왕후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일종의 질투감 같은 감정에 쌓였다. 그가 죽인 아내가 자기보다 적의 두목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질투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괴로운 심정이었다. 그는 그의 아들이 그에게 전적으로 정을 붙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의 정이 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괴로웠다. 그 자신은 이 아들을 사랑하고 큰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에 쌓여 있으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이었다. 왕후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여성 전체가 미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언청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못난 자식이거든 제 어미한테 보내. 조카 자식들 같이 된데도 할 수 없어. 될 대로 되라고 해. 언청이는 조용히 위로하는 어조로 대답했다. 장군님은 도련님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왕후는 다시 의자에 걸터 앉아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다가 언청이에게 일렀다. 그럼 제 어미한테 보내곤 해. 그 후 왕후는 아들을 닷새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보내기로 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간 동안 왕후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턱수염을 뜯으면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어머닌 방에서 뭘 하고 있더냐? 아들은 아버지의 맹렬한 눈초리에 질려 대답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 그러나 왕후는 고집세게 추궁했다.
노름을 하더냐 바느질을 하더냐 뭘 하더냐 말이야. 여자들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때는 자기네끼리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하는 거야.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더란 말이냐. 그러나 아들은 열심히 생각하는 모습으로 눈썹을 찌푸리고 괴로운 듯이 말했다. 어머닌 꽃 놓인 붉은 천으로 누이 동생의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이는 책을 읽어요. 난 내 누이 동생들보다는 그 누이가 좋아요. 어머니는 달라도요. 그 누이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내 누이 동생들처럼 괜히 웃지 않아요. 그 누이는 눈이 크고 머리는 길게 길러서 허리까지 내려와요. 그렇지만 책을 읽어도 오래 읽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떠들기를 좋아해요. 이 말을 들은 왕후는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여자란 것은 본래 그런 거야. 공연히 떠들기만 하거든. 아들 때문에 느끼는 이상한 질투심은 그로 하여금 그의 다른 가족을 점점 멀리하게 했고 두 아내에게도 이전보다 찾아가는 횟수가 점점 적어졌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에게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는 생각이 짙어져 갔다. 신여성 아내는 처음에 딸 하나만을 낳고 그 후에는 애가 없었고 시골 소원 아내는 그 후 애를 더 낳았으나 모두 딸이었다. 그리고 왕후는 정욕이 없어졌는지 혹은 아들에 대한 애정만으로 만족하게 된 것인지 마침내는 아내 방을 전혀 찾아가지 않게 되었다. 아들이 그의 방에 와서 그와 함께 자게 된 이후로 그는 아들을 두고 혼자 일어나서 여자를 찾아간다는 것이 아들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이유도 있었다. 군벌들은 부강해지면 대개 뒤치에 첩을 많이 두고 연애가 그치는 날이 없지만 왕후는 그런 사치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입을 무기구입과 신병 모집에 대한 준비로 저축했다. 그는 대단히 검소하고 엄격한 생활을 했다. 또 아들 이외에는 혼자 살다시피 했다. 이따금 왕후는 아들과 같이 놀게 하기 위해 맏딸을 불렀다. 그의 거처에 들어오는 여자라곤 그의 딸뿐이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 딸을 데리고서 얼마 동안 앉아있곤 했다. 그러나 왕후는 그 아내가 오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또 그를 책하고 있으며 그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가 오면 말 많은 친절하면서도 무슨 핑계를 대고 곧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마침내 아내도 그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자태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간혹 맏딸이 놀러 올 때에는 여종이 따라올 뿐이었다. 한두 해가 지나자 그 딸마저 오지 않게 되었다. 그 딸을 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아내의 말이 전해지자 왕후는 기뻐했다. 엄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거처로 딸이 오면 그 분위기가 깨져버리기 때문이었다. 딸은 너무 화려한 옷을 입었고 머리엔 붉은 석류꽃 아니면 희고 작은 꽃을 꽂고 다녔다. 그녀는 향기로운 꽃을 좋아해서 윤개나무 꽃을 꽂기를 제일 좋아했으나 그 향기는 너무 짙어서 왕후는 몹시 싫어했다. 더구나 그녀는 너무 쾌활하고 고집이 세고 제 마음대로만 하려고 했다. 왕후가 여자에 대해서 싫어하는 모든 성질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보다도 더 싫은 것은 그녀가 나타나면 아들의 눈에 광채가 나고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는 일이었다. 그녀만이 평상시에 침울한 아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뜰을 뛰어다니며 놀게 할 수 있었다. 딸이 안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왕후는 아들이 더 한층 자기의 소유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딸이 어렸을 때 그가 느꼈던 약간의 애정은 딸이 소녀가 되어감에 따라 차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학교에 보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속으로 좋아했고 아낌없이 그 비용을 내어주었다. 아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돈이 아까울 리가 없었다. 왕후는 친구가 되어주던 누이가 안 오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아들이 외로워할 것을 짐작하고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매일 많은 일과를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봐, 우리는 남자다. 나도 남자고 너도 남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가는 것을 그만둬라.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가야 할 날에만 가고 보통 날엔 가지 말란 말이야. 자기 어머니, 자기 누이라 할지라도 여자와 섞여 있으면 남자는 손해를 본다.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봐. 그건 시간 낭비야. 여자란 어떤 여자고 간에 무식하고 어리석다.
나는 내가 군인으로서 알 필요가 있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우기를 바란다. 옛날 것도 배우고 새로운 것도 배워야 해. 구식 무술은 내 신복 부하들이 가르칠 것이다. 주먹을 쓰는 법이라든가 발을 쓰는 법은 언청이가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나도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으니까 해안 지방에서 군사교관을 부르게 했는데 그 교관은 외국에서 병법을 배웠기 때문에 외국의 무기라든가 전투 방법을 잘 안다고 한다. 그 교관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군대의 훈련도 시키도록 부탁을 할 작정이다.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완전한 침묵을 지키며 듣고 있었다. 왕후는 사랑에 넘치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으나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아들은 말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방에서 나가도 좋아요. 왕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한숨 지었다. 실상은 자기가 한숨 지은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 후 왕후는 먹고 자는 시간 외에 아들의 일과를 군인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훈련으로서 충당했다. 그는 아들이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신복 부하로부터 무술을 배우게 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책을 읽게 하고 점심이 끝나면 저녁까지 새로 초빙해온 군사교관의 가르침을 받게 했다. 이 군사교관은 왕후가 여태까지 보지 못하던 부류에 속하는 군인이었다. 서양식 군복을 입고 안경을 쓰고 있었고 체격은 곱고 동작이 빨랐다. 운동에도 능란하고 온갖 외국제 무기의 사용법에 통달해 있었다. 손으로 던지면 폭발하는 수류탄이라는 것도 있었고 방아쇠를 당겨서 쏘는 신형총도 있었다. 왕후는 아들이 그러한 무기의 사용법을 배울 때 그도 옆에 서서 보았다. 그는 입 밖에 내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 듣고 보지도 못하던 여러 가지 기술을 주위에서 배웠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대포 두무는 그리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왕후는 자기가 전쟁에 대한 지식이 극히 적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새로운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서서 엿듣기만 하지 않고 그 후부터는 밤이 늦도록 군사교관과 이야기를 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교묘한 살인법을 배웠다. 비행기로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야기, 바닷속을 숨어 다니다가 적의 배를 깨뜨려버리는 잠수함 이야기, 혹은 눈도 닿지 않는 원거리에서 쏜 포탄이 적 진지에서 터지는 이야기 등은 모두 왕후를 크게 놀라게 하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는 전쟁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군. 난 여태까지 몰랐지. 왕후는 그 문제를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그는 교관에게 말했다. 내 손에 있는 이 지방은 풍요한 땅이요. 흉년도 10년이나 15년 만에 한 번 올 뿐이요. 나는 군사자금도 약간 준비해 두었소. 나는 여태까지 내 군대에 너무 만족했었다는 것을 알았소. 내 자식이 새로운 전투법을 배운다면 신식 군대를 편성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신식 무기를 구입할 생각이요. 그러니 당신이 내 아들이 통솔할 수 있는 신식 군대를 양성해 주시오. 그 말을 듣고 젊은 교관은 좋아했다. 그는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저는 장군의 군대를 훈련시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신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오합지졸이고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군께서 신식 무기를 구입하시고 날마다 그들이 훈련할 시간만 정해주신다면 제 힘이 자라는 것 훈련해 보겠습니다. 왕후는 여러 해 동안 그가 훈련한 군대가 오합지졸이란 말을 듣자 내심 불쾌해서 다만 무뚝뚝하게 이렇게 말했다. 좌우간 내 아들놈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오. 15살 될 때까지는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군께서 제 의견을 들어주신다면 아드님을 남방에 유학시키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왕후는 놀라서 물었다. 학교라고? 학교에서 어떻게 전쟁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젊은 교관은 대답했다.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 곧 강군의 대위로 임명됩니다. 그 말을 들은 왕후는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내 아들은 자기 군대가 있는데
정부 군대의 대위 같은 지위를 얻으려고 거기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어. 잠시 후에 그는 말을 이었다. 더구나 남방에서는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나도 젊었을 때 남방의 어떤 장군 밑에 있어 본 적이 있지. 그 장군은 게으르고 호색하고 그의 군대는 원숭이 같은 놈들 뿐이었소. 교관은 왕후의 기분이 상한 것을 보고 미소를 남기고 그 자리를 물러났다. 왕후는 그대로 앉아서 아들 생각을 했다. 그는 아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소년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고 그 시절에 자기가 몹시도 말을 한필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는 곧 조그마한 검은 말을 한필 샀다. 몽고산 군마로서 그가 아는 말장수에게서 샀다. 그 말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 그는 아들을 뜰로 불렀다. 뜰에는 붉은 가죽 안장에 굴레와 곱비까지 놋단추로 장식된 자그마한 말이 있었다. 그리고 마부가 곱비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마부는 이날부터 그 말에 전속된 자였다. 손에는 붉은 가죽으로 엮은 말채찍을 들고 있었다. 왕후는 그가 소년 시절에 꿈꾼 것이 바로 이러한 말이었다고 생각하고 심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는 아들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침울한 표정이었다. 그는 말을 보고 평상시와 다름없는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왕후는 기다렸다. 아들의 얼굴은 조금도 명랑해지지 않았다. 좋아라고 뛰어가서 곱비를 잡지도 않고 안장 위에 타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빨리 그곳에서 물러날 수 있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극도로 실망을 한 왕후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다. 자기의 사랑을 몰라주는 자식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는 다시 용기를 내면서 자신에게 완강히 타일렀다. 그 애가 다른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내가 그 애의 나이였을 때 갖고 싶었던 것은 모두 주었어. 그렇게 훌륭한 군사교관을 초빙해 주었고 외국제 신형총도 주었고 또 이번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을 주었는데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스스로 위로했다. 그리고 군사교관에게 아들을 엄격히 교육시켜 줄 것을 명령했다. 아들이 놀고 싶어 해도 개의치 말라고 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대개 놀고 싶어 하는 법인데 그것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일렀다. 그러나 밤중에 눈이 뜨여 잠이 오지 않을 때 같은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플 만큼 아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저놈에게 또 뭘 해줄까? 뭘 해주면 좋아할까? 이렇게 왕후는 아들을 위해서 세월을 바치고 있었다. 그만큼 아들에게 정신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늙어갔다. 그러나 어떤 천만 뜻밖의 일이 생겨 아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있던 그를 깨우치고 분발시켜 그로 하여금 운명적으로 다시금 전쟁으로 돌아가게 했다. 아들이 10살 되던 해 봄 어느 날이었다. 왕후는 세월을 아들의 나이로 헤아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는 싹이 트고 있는 석류나무 밑에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아들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석류나무의 싹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쳤다. 이 조그마한 빨간 싹이 꽃보다 더 고와요. 왕후도 아들이 곱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 보려고 했다. 그럴 때 대문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병졸이 들어와서 누가 왔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입을 벌리기도 전에 곰보 조카가 발을 쩔뚝거리면서 눈앞에 나타났다. 밤낮 없이 말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발을 저는 모양이었다. 그 얼굴은 먼 길을 오는 동안 피로해서 눈이 쑥 들어가고 곰보 얼굴엔 먼지가 가득하게 앉아 매우 괴이하게 보였다. 왕후는 화날 때가 아니면 말이 빨리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곰보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급히 보고할 일이 있어서 말로 밤낮 없이 달려왔어요. 글쎄 매가 말입니다. 매가 아저씨를 배반하고 독립하려고 아저씨의 군대도 빼앗고 아저씨가 빼앗은 도시를 근거지로 할 음모를 하고 있어요. 이 수년 이래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유문신과 비밀리 동맹을 맺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매가 세금 받은 것을 보내려 하지 않기에 혹시 무슨 음모를 꾸미지 않나 하고 염려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만약에 섣불리 그를 의심하는 눈치를 보였다가는 매에게 암살당할 테니까요. 곰보의 말이 굴러나오는 동안 왕후는 깊숙한 눈으로 곰보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굵은 눈썹은 더욱더 찌푸려지고 양눈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질렀다. 그 도둑놈 새끼 봐라. 일개병졸에 지나지 않았던 자식을 내가 지금의 지위까지 올려주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배반해. 그 똥개 같은 망할 자식. 싸우지 않고는 못 베길 강렬한 분노를 느끼며 왕후는 아들도 잊어버리고 다짜고짜 그의 신복 부하들과 부대장들과 함께 군대의 일부가 있는 병사로 가서 소리를 버럭 지르며 오전 중으로 5,000명의 출동 준비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의 말과 환도도 준비시켰다. 지금까지 화창한 봄날에 평화롭고 고요하던 병영은 삽시간에 물 끓듯 소란해졌다. 뒤채에 있던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무기소리와 출동 준비로 시끌벅적한 데 질려서 공포에 쌓인 눈으로 내다보았다. 군마까지 흥분해서 굽을 차며 소리를 질렀다. 왕후는 그의 명령대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피로한 곰보 조카를 향해 말했다. 가서 식사를 하고 쉬고 있어라. 수고했다. 보수로 승진시켜주지. 젊은 사람은 반란을 좋아하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참가하기가 쉬워. 하지만 너는 핏줄이 통하는 내 조카라 끝까지 내게 성실했다. 반드시 승진시켜주마. 이 말을 들은 곰보는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속삭였다. 네, 그렇지만 매를 죽여주세요, 아저씨. 아저씨가 쳐들어가면 그 자식은 내가 내통한 것을 알 겁니다. 나는 병이 나서 고향으로 가서 치료하고 돌아오겠노라고 속이고 떠났거든요. 왕후는 맹렬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런 부탁은 할 필요가 없어. 그놈의 낯짝을 보고 내 환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곰보는 안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왕후는 5천의 군졸을 이끌고 사흘 동안 강행군을 계속했다. 그 군졸들은 모두 종전부터의 부하들이었고 이전 포위전 때 그에게 항복해온 부하들이나 유문신을 배반한 부대장은 남겨두었다. 그들이 다시 그를 배반하고 유문신 편을 들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용감히 싸운다면 약탈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한 달 급료를 특별상여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행진하는 그들의 사기는 드높았다. 이 부대는 행동이 너무도 신속했기 때문에 매가 미처 예상도 하기 전에 목적지인 도시까지 육박했다. 사실 매는 왕후의 조카인 곰보가 얼마나 교활하고 계략이 풍부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곰보는 언제나 명랑하고 말도 잘하고 어디로 보든지 딴 마음이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또 곰보는 병사들을 상대로 줄곧 농담이나 짓거리고 장난이나 치고 할 뿐이므로 그 음모를 알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었다. 곰보가 간장병이 나서 고향에 돌아가 고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을 때 매는 방해물이 없어지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곰보가 떠난 뒤에 그는 독립을 선언할 준비에 착수했다. 자기에게 복종할 사람과 복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갈라서 복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자들은 미리 죽여버릴 계획을 추진시켰다. 그리고 그에게 가담하는 자들에게는 성내에서 약탈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며칠 동안 매는 농성 준비를 시켰다. 왕후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그는 그가 독립한 것을 알면 왕후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것을 짐작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매는 식량을 모으기 시작했다. 가엾은 민중들은 비상한 공포를 느끼면서 다시 포위당할 각오를 하고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왕후의 군대가 성문까지 왔을 때도 많은 농민들이 연료를 목도질해서 성내로 운반하고 있었다. 나귀와 노새들이 곡식을 나르고 있었고 닭, 소, 돼지 등등 여러 가지 가축도 수없이 성 안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발을 묶여 거꾸로 매달아가는 돼지들은 연방 비명을 질렀다. 그런 전경을 보고 왕후는 이를 부두둑 갈았다. 반란 음모에 대한 정보를 빨리 들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뒤늦어서 성내에 식량이 축적된 후에 포위전을 하게 되었더라면 왕후는 고전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매는 미련한 유문신과 달라서 지혜가 있고 또 용맹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외국제 대포 2문을 성벽 위에다 걸어놓고 포위군과 대결케 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왕후는 중대한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깨닫고 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이를 갈고 수염을 씹었다. 노발대발한 그는 말에 채찍질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매의 병사로 향하여 일직선으로 달릴 것을 명령했다. 그때 벌써 매에게 누가 달려가서 왕후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보고했다. 매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다. 매는 대사가 이미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순간 무슨 묘책을 써서 이 국면을 타개할 방법은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비밀한 길로 달아날까 주저했다. 왕후가 대군을 거느리고 온 이상 자기에게 가담했던 사람들도 변심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 편엔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순간에 그의 마지막 운명은 다가왔다. 왕후는 말을 달려 병영 안으로 돌입해왔다. 그리고 상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매를 잡아라. 내가 죽인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신 말에서 내렸다. 그의 부하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뒤따랐다. 최후가 왔음을 깨달은 매는 달아나 숨었다. 그러나 멀리 갈 수 없어서 부엌에 쌓인 집 속에 숨었다. 그러나 그를 발견해서 상금을 받으려는 많은 병정들의 눈에서 벗어날 가망은 없었다. 매는 자기 동지가 구해주리라고도 기대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자기가 숨은 곳을 알고도 일러주지 않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 무더기 속에 숨은 그는 떨고 있지는 않았다. 그도 역시 용감한 사나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발견되지 않을 수 없었다. 상금에 욕심이 난 병사들이 샅샅이 찾아다녔다. 정문 뒷문은 물론 비상문까지 물샐 틈 없이 경비되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둘러싼 담은 높았다. 마침내 서너 명의 병사들이 그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의 푸른 옷끝을 집무더기 밑에서 발견하고 곧 문을 두드리며 다른 병사들을 불렀다. 달려온 50명가량의 병사들은 부엌으로 조심조심 들어갔다. 매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는 무기를 가지지 않았었다. 아침 식사 중에 습격을 당하고 달아났기 때문에 황급해서 단도밖엔 가진 것이 없었다. 그것을 가지고는 많은 병사들과 싸울 수 없었다. 병사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달려들어 그를 잡았다. 결박해서 장군 앞으로 끌고 갔다. 매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끌려갔다. 머리카락과 옷에는 여기저기 지푸라기가 묻어 있었다. 왕후는 대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은빛으로 번쩍이는 환도를 빼들고 있었다. 그는 짙은 눈썹 밑에 두 눈을 부릅뜨고 거칠게 소리 질렀다. 그래, 내가 너를 일개 병졸로부터 오늘날의 지위로 올려주었거늘 너는 나를 반역했단 말이냐. 매의 시선은 왕후 무릎께에서 번쩍이는 환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반역을 가르쳐준 사람은 내가 아니냐. 집에서 달아난 자식에 지나지 않는 너는 네 덕으로 출세했느냐. 너는 너를 키워준 노장군을 반역하지 않았더냐. 이런 폭언을 들은 왕후는 참을 수 없었다. 병사들은 좌우에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왕후는 호령했다. 나는 내 칼로 이 괴이한 놈을 죽이려고 했더니 그렇게 깨끗이 죽여버려서는 안 되겠다. 저리로 끌고 가서 불효한 놈이나 불충한 놈, 중죄를 범한 놈을 죽이듯이 잘라 죽여버려라. 그러나 죽음을 각오한 매는 번개같이 단도를 뽑아들고 누구 하나 막을 수 있기 전에 자기 배를 찔렀다. 그리고 칼을 꽂은 채로 비틀거리며 한순간 서서 강렬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20년 후에 다시 태어나되 다시금 영웅이 된다. 그리고 단도를 배에 꽂은 채 매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왕후는 거의 숨도 쉴 사이 없이 일어나는 광경을 노려보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분노가 점점 가셔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반역자에 대해 이쪽에서 복수를 가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설령 반역자라고 하지만 이만한 용사를 잃은 것은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나직이 그의 부하들에게 말했다. 이 시체를 어디 묻어줘라. 아마 가족도 없을 게다. 잠시 후에 그는 말을 이었다. 나도 매가 용감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용감할 줄은 몰랐다. 좋은 간에 넣어줘라.
왕후는 의자에 앉아서 잠시 동안 슬퍼했다. 마음이 슬프니 가슴에 온정이 스며들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약속한 약탈을 일시 억제했다.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 성내 상인들이 면담을 청해왔다. 왕후가 응낙을 하자 상인들은 왕후 앞에 와서 지금 성내 민중들이 비상한 공포에 쌓여 있으니 군졸들이 성내의 자유행동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은전을 내놓았다. 왕후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라 그 돈을 받아 그것을 그의 부하들에게 분배해주고 그 대신 약탈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상인들은 그에게 감사하고 이렇게 자비로운 장군은 세상에 드물다고 그를 굳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다. 그 다음날 왕후는 약탈할 작정을 하고 있던 부하들을 달래느라 무척 애를 썼다. 그는 모두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들의 실망한 표정을 풀어주기 위해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었다. 그리고 다음번 전쟁에는 반드시 약탈을 허락하겠노라고 다짐을 해두었다. 그리하여 간신히 그들의 불평을 가라앉게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후는 다시 개선 준비를 했다. 황급히 출동하는 바람에 그는 그의 부재 중에 아들이 행할 일가에 대해 계획을 세울 사이도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 그는 속히 돌아가고 싶었다. 이 도시의 수비사령으론 곤보를 임명하기로 하고 그가 도착할 때까진 언청이를 대리로 두고 가기로 했다. 병졸들은 그가 이끌고 온 신이 많은 부하들과 교대시켰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염려해서 외국제 대포 2문은 옮겨가기로 했다. 매가 성내 대장장이를 시켜서 탄환을 만들게 했고 그것을 발사하기 위한 화약까지 준비했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왕후는 그 대포의 포구가 어느 때고 자기를 향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옮겨가기로 했던 것이다. 왕후가 부하 군조를 거느리고 출발할 때 성내의 민중들은 증오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후의 군대가 다녀가는 데 드는 일체 비용과 그의 부하들의 약탈을 막고자 거액의 돈을 각출하기 위해 집집마다 가외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후는 모른 채 했다. 만약에 자기가 오지 않고 매와 그 일당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들 그들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그만큼 금액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왕후는 자기의 처사를 스스로 정당화했다. 실상 매는 대단히 잔인한 사나이였다. 소년 시절부터 군대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사실 왕후는 자기가 곤란을 겪고 며칠씩 강행군을 해서 그들을 구해주었는데 이 민중들은 그것을 몰라주니 괘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분개하여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놈들은 은혜를 모른다. 아무튼 내가 너무 너그럽게 대했나 보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그는 자신의 용기를 북돋우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민중에 대해 결코 여태까지와 같은 온정을 베풀지 않기로 결심했다. 또 신복부하라 할지라도 남은 어느 놈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핏줄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신념이 강해졌기 때문에 매 자리에 곤보 외에 다른 신복부하를 앉힐 수는 없었다. 남을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신뢰감은 더욱더 강해졌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아들이 있다. 내 아들만은 절대로 나를 반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을 채찍질하여 행군의 걸음을 재촉했다. 일각이라도 빨리 아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